오후에 한국 간다. 한국에 가는 게 왜 좋아? 난 오래전부터 한국 가보고 싶었어. 너무 궁금했거든. 한국이 왜 궁금해?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지. 거기 뭐 볼 게 있나? 차라리 깔끔한 일본이나 대륙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중국으로 가지. 거기 북한이 한국이지 너무 위험한데 기대하고 가지 마. 실망할 거야. 출장은 제가 가게 되어 제가 좋다고 하는데 다들 한마디씩 하네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모두가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만 누구나 갈 수 없는 기회이기에 더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전 영국에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K씨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한국의료기술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협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지점을 열게 되어 최소 5개월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창기 회사를 운영해야 하고 낯선 이국 땅에서의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아마 일본이나 중국 등 잘 알려진 아시아 국가라면 또 달랐을 수 있죠. 하지만 한국지사 발령이라고 알려질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전 너무 신나고 설렜습니다. 사실 전 오래전부터 한국에 가고 싶었거든요. 바로 한국 문화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드라마가 유행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K-팝 열풍이 불었답니다. 저는 K-팝을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서 뮤직뱅크 방송을 보고 드라마를 함께 보며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는 K-팝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주말에는 베를린 광장에 나가 함께 춤을 추기도 해요.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추는 것인데요. 같이 모여서 K-팝 노래를 듣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빈 미국에서 열풍이 일어나며 그 기사를 영국에 많이 알리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긴 사람들도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K-팝 콘서트가 되면 영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오기도 할 만큼 K-팝은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음악은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노래와 춤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니 언젠가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회사 일로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전 한국에 가면 꼭 먹고 싶은 음식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K-팝을 좋아해 유튜브를 보는데 아이돌이 먹는 음식들을 직접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제가 먹어보고 싶은 건 짜장면, 삼겹살 등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일정이 빠듯하다고 밤늦은 시간이 되기 전에 다 하려면 일정이 바쁘다고 했더니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밤늦게까지도 술을 마셔도 되고 그런 음주 문화가 또 하나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기대하며 지냈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가게 된 엠마와 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수화물 나오는 속도와 입국 속도가 빠른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요. 막상 제가 체험해보니 정말 달랐습니다. 예전에 일본을 여행할 때 입국에만 2시간이 소요되었었는데 30분도 채 되지 않는 입국 심사 시간에 놀랐습니다. 장시간 지낼 거라 짐이 꽤 무거웠는데요. 그때 발견한 게 바로 공항에서 짐을 옮겨주는 에어포터 로봇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원하는 위치까지 옮겨주는 스마트한 로봇이었습니다. 뭐든지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한국 여행이 더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가까이 삼성동으로 숙소를 정했고 공항 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공항 철도로 향하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있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 미로를 지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스크린도어라는 장치가 되어 있더군요. 공항에서 보았던 로봇도 센서가 있어서 주변의 장애물을 잘 피해서 가던데 스크린도어도 지하철이 안전하게 정차한 후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발달된 기술이 생활 곳곳에 접목된 것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도 의료기기 부분이라 첨단 기술의 발전에 밀접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의 발달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굉장히 쾌적하고 좋더군요. 제가 지하철 노선을 보고 있는데 여행 중인 한 외국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여행객이었는데요. 본인은 한국의 지하철에 매번 놀란다고 하며 잠시 후 안내방송이 나올 건데 잘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음 정차역이 어딘지 글자로도 안내해주고 방송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통해 어느 문이 열리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저처럼 처음 한국을 여행하거나 한국인 중에서도 초행길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1년에 한 번씩은 오고 있다며 한국하면 사람들이 불고기, 김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감자탕을 꼭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전 이름도 생소한 감자탕이 웬 말이지 하고 흘러들었습니다. 어느덧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바로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일이 끝난 밤에 술을 마시는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독특한 음주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금요일은 불금이라고 불리며 다음날 출근 걱정이 없어 늦게까지 마음 편히 술을 마신다고 하네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택시가 잘 안 보이더군요. 호텔에서 먼 거리는 아니라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보니 우리가 타려는 버스가 5분 후 도착한다고 하더군요. 겨울에 버스를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기다리는 5분이 1시간같이 길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잠시라도 앉아서 기다릴까 하고 의자에 앉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늦은 저녁이 되어 쌀쌀한 겨울 날씨에 몸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의자에 앉아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버스 정류장 의자라니 제가 너무 놀라니 곁에 있던 한 대학생이 온돌리자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추운 겨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여느 의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원리인지 궁금해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는 전기를 이용하는지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살펴보니 온도계도 있었는데요. 호기심 많은 저는 안짝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 번 앉으니 이런 천국이 없었습니다. 엉덩이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온기로 충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궁금해서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탄소 나노 소재를 사용해서 골고루 따뜻해지고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안정성도 높더군요. 시민들을 위한 온돌이 자라니 기발한 아이디어와 배려의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금에 삼겹살과 소주를 먹는다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정말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삼겹살집에 도착하자 이미 테이블마다 3, 3, 5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고소한 고기 냄새와 정겨운 이야기 소리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삼겹살이요. 삼겹살이라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직접 주문해보고 싶었는데요. 잠시 후 나온 불판과 두툼한 고기는 시간을 뺏기에 충분했습니다. 입안은 베이컨이 두꺼워진 것 같다며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불판 위에 삼겹살을 올려 굽기 시작했는데요. 고기가 익어가는 비주얼과 고기 냄새에 점점 흥분되었습니다. 노릇노릇 익은 삼겹살을 그냥 먹자 직원분이 오셔서 소스 찍어 먹는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다양한 소스라니 매우 신기했습니다. 쌈장, 소금, 참기름, 생와사비, 매운 소스 등 이렇게 다양한 소스가 있다는 것도 놀랐고 어느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왜 유튜브에서 많은 외국인이 삼겹살 먹방을 선보이는지 알겠더군요. 쌈장과 삼겹살의 조화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쌈이라는 것도 먹어봤는데요. 야채와 고기의 밸런스가 어찌나 적절하게 어울리던지 정말 건강하게 맛있었습니다. 엠마는 이 베이컨은 우주 최고라며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지 연구하는 연구자 같다며 박수를 쳤죠. 삼겹살집 사장님은 예전에 원래는 세겹살이라고 불렀다며 1930년에 조선 요리 제법에서 삼겹살로 불렀다며 삼겹살에 대한 유래도 알려주셨습니다. 식탁마다 있는 화요라니 직화구이를 이렇게 식당에서 맛보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삼겹살과 같이 먹는 소주는 정말 먹어본 사람만 아는 그 맛이더군요. 위스키나 보드카보다 맛이 강하지 않아서 더 좋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즐겁게 먹고 있어서인지 옆자리에 있던 대학생들이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며 술 한 잔을 건넸습니다. 소맥이라고 이야기하며 건네주는 술에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분명 소주를 넣었다고 했는데 소주처럼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신세계인가요?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스프라이트를 넣은 거라며 스프라이트와 소주를 섞은 걸 권하더군요. 단맛이 더해진 소주도 먹기에 좋았습니다. 소주는 가격도 착하고 다른 것과 섞어 먹기도 좋고 기분 좋게 취하게 해주는 마법의 술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소주와 삼겹살을 즐겼고 그날 저는 신세계를 맛보았습니다. 기름진 삼겹살을 먹고 난 후 깔끔한 소주로 입가심을 해주니 저는 평소에도 잘 먹던 술을 더욱 많이 먹게 되었고 이렇게 삼겹살과 소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의 해장 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호텔 직원분에게 묻자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각자 해장하는 방법은 많이 다르고 무엇을 먹느냐도 천차만별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과 햄버거와 피자 같은 느끼한 음식을 먹는 사람, 콜라에 얼음을 넣어 먹는 사람 등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한국인들의 가장 근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밥을 먹는 겁니다. 본인도 해장국을 좋아한다며 호텔 근처 해장국집을 알려주었습니다. 기대감에 도착한 해장국집에서 메뉴를 살펴보았습니다. 뼈해장국, 콩나물 해장국, 황태해장국, 해장국도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추천 메뉴를 묻자 해장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바로 콩나물 국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린 생선을 넣어 끓인 황태국 등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고 뼈의 장국을 선호하는 사람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저는 콩나물 해장국을 웬만한 뼈 해장국을 선택했습니다. 기다리던 해장국이 나오고 재료가 단순해 보여 별 기대 없이 한 숟가락 뜯는 대화 이게 한국의 클래스인가요? 맑은 국물은 속이 풀리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절대 먹어본 적 없던 맛이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입맛이 없기 마련인데 국밥의 바닥이 보일 만큼 다 먹었습니다. 뼈의 장국은 비주얼부터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돼지 등뼈를 왜 저렇게 그리고 건초 같은 시래기는 또 무엇인지 그런데 한 입 먹고 나서 알겠더군요. 부드럽게 잘 익혀진 등뼈에서 살코기를 떼어내는 것도 재미있고 무엇보다 시래기랑 같이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하게 보고 있으니 엠마가 사장님께 여쭤보더군요. 사장님이 웃으시며 시래기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는 처음에는 쓰레기로 들었습니다. 세상에나 쓰레기를 먹는다니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쓰레기를 먹는다니요? 저희가 너무 놀라니 사장님이 쏜사리를 치시며 쓰레기하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하셨어요. 저희가 너무 이해를 못하자 답답해하셨는지 주방으로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을 가져와서 여기 무청무청을 잘 말려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겨울철에 예전에는 채소를 먹기 어려워서 가을에 이렇게 무청을 말려서 음식에 넣어서 먹어요 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못 알아듣는 저희가 답답하셨는지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지만 친절하셨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무척 생소했는데 겨울철에 채소를 먹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생각해낸 묘안이라고 들으니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돼지 등뼈를 먹는다는 것도 많고 많은 돼지 부위 중에 왜 등뼈를 먹나? 한국이 아직 가난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뼈를 오랫동안 끓여서 그런지 국물이 아주 깊고 맛이 풍부했습니다.
뭔가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다양한 맛이 느껴졌는데 그 맛들이 다 조화로웠습니다. 뼈에 붙은 고기들이 부드럽게 떨어져 나와 먹기에도 편하고 함께 주신 겨자 소스에 찍어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을 보니 뭔가 큰 냄비에 밥을 볶아서 먹기도 하더군요. 한 가지 음식을 몇 가지 방법으로 즐기는 건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종류의 해장국도 다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삼겹살과 소주를 매일 먹으려고 해장국을 만들어낸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뼈의 장국은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의료기기 기술 협약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먹은 것 중에 또 한 가지 반한 것이 바로 갈매기살입니다. 저희 회사가 종로 쪽에 있어 서울 시내에서도 오래된 구시가지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요. 옛날 골목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직원분들과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 갈매기살이 뭔지 몰랐을 때 같이 간 직원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새인 갈매기를 잡아서 먹는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음식의 재료에 구별이 없다고 하지만 갈매기를 잡아먹다니요. 좀 야만스럽기도 하고 그런 갈매기를 몇 마리를 잡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러자 농담이라고 하시며 돼지고기의 특수 부위를 그렇게 부른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잡아도 아주 소량 나오는 부위이고 식감이 달라 매니아들이 있다고 하셨죠. 쉽게 먹어볼 수 없는 부위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더군요. 드디어 갈매기살이 나왔고 구워주셨는데요. 고기 굽는 냄새부터가 정말 최고입니다. 이제 한국식 바비큐인 식탁 가운데 하루가 있고 그 위에 고기를 굽는 것에는 익숙해졌는데요. 이렇게 코앞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갈매기살을 익혀서 먹어봤는데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식감이 일품이었습니다. 상추쌈에 싸서 먹기도 하고 그냥 소금을 찍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제 젓가락이 바빠지니 천천히 먹으라며 더 주문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인심이 넉넉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언어 장벽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한국 직원분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전에 중국과 일본에 갔을 때는 의사소통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제게 농담까지 하는 영어 실력이라니 놀라웠습니다. 전 갈매기살의 맛을 본 이후 회식을 할 때는 2번 중에 한 번은 갈매기살을 외칩니다. 그 골목길의 정취도 너무 좋고 신선한 갈매기살 맛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거든요.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회의를 이어가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재미있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남자 직원들은 제육볶음과 돈가스와 국밥을 돌아가면서 많이 먹더군요. 회사 근처에 맛집들을 다 다녀보았는지, 언제 가야 줄을 서지 않는지, 맛있는 반찬을 선점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회사 생활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들을 즐겁게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밥 먹을 때 먼저 물어봐 주시고 같이 먹자고 해주시는 게 처음에는 매번 늘 같이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요. 이게 한국인의 정이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며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왜 한국인들이 밥 먹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도 일이지만 한국 음식을 먹으며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문화가 다르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마음으로 챙기고 위하는 건 어디에서나 진심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올 일이 있다면 저는 꼭 자원해서 오고 싶습니다. 일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한국에 같이 오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경험을 하며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그러기에는 한국이 딱 적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 연인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갈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인 에지라고 합니다. 제 고향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에서 유년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어요. 제 고향을 그렇게 사랑한 제가 어느새 한국에 온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가끔은 고향이 그립기도 하지만 한국의 운전은 필리핀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뤄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마트와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모아야 했어요. 친구들이 바로 대학에 들어가고 금세 취직하는 모습이 부럽긴 했지만 저의 꿈이 조금 늦어질 뿐이라며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졸업하는 해에 저는 신입생이 된 것이었죠. 신나는 대학 생활이었어요. 어렵게 들어온 대학인 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도시인 칼리보에 있는 조금 큰 기업에 취직했는데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도 여전히 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필리핀에서 제가 받는 월급은 70만 원이었어요. 월세 비용을 내기도 어려운 도니아치 필리핀의 평균 월급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 밑으로 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100만 원 정도 벌려면 선생님이나 경찰 같은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해요. 직장에 들어가면서 제 고향을 떠나 대도시인 칼리보로 입성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칼리보에서 친구 집에 머물다가 부동산 에이전시를 통해 월세로 살 원룸을 보러 다니는데 정말 기가 막힐 말이 안 나왔습니다. 평범한 원룸을 보여주는데 관리비를 뺀 기본 월세만 7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황당했던 저는 다시 재차 물었지만 70만 원이 맞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짓자 부동산 중개인은 칼리보는 원래 이렇게 비싸니 어쩔 수 없다며 지금 보여주는 방은 평범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칼리보의 평균 월세는 70만 원이 훌쩍 넘었으니까 필리핀에서 월세가 비싼 이유는 아마도 땅은 큰데 아파트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인구수에 비해서 건물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칼리보의 직장인들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월세를 내며 살았습니다. 월세가 70만 원이면 관리비까지 합해서 8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가장 키나은가요?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결국 혼자 살 수 있는 원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서 저는 함께 살 룸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와 함께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투룸의 관리비, 난방비가 별도인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낼 수 있는 곳을 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달은 생각보다 관리비와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한 적도 있어요. 사실 더 저렴한 곳도 있지만 룸의 컨디션이 안 좋고 개인 공간도 없어서 불편해요. 그래서 개인 공간이 있는 조건 아래 최대한 월세가 합리적인 곳을 구한 거예요. 그래도 월세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월급은 정말 뒷거이만 해서 월세를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제게는 저보다 3살 어린 동생 안내가 있었는데요. 동생은 저처럼 학비 때문에 대학에 늦게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들어가면 동생의 학비는 제가 대신 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직장에 와서 월급을 받아보니 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정도였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막 쓰는 성격도 아닌데 남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아껴 쓰고 조금씩 저축도 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부지런히 저금해서 모은 돈은 3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동생의 학비를 내주었지만 또 학비를 내야 하는 날까지 저는 돈을 열심히 모아야 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칼리보에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월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였지만 대부분 3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월급도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이직하면서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생활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동생이 학비까지 감당하려고 하니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힘들어도 동생은 공부에만 전념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랐기에 동생만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SNS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저랑 비슷한 나이로 보였는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 100만 원씩 모으고 있다면서 한국은 신세계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매월 10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저는 필리핀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그 여성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더라도 그 여성의 월급만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애써 그 필리핀 여성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인터넷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일을 할수록 찾아오는 허무함이 제 마음속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힘든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던 차에 예전에 읽었던 SNS의 필리핀 여성의 글이 생각났고 엄청난 검색 끝에 그 여자의 SNS를 다시 찾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일하면 정말로 월 100만 원씩 모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정말이라고 하면서 계좌 내역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여성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계좌 내역을 보자마자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쏟아냈어요. 고맙게도 그 여성이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한국 생활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에 가고 싶다는 욕구가 마구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저는 어떻게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도 취직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한국 회사도 해외 업무를 맡는 부서는 간혹 외국인을 뽑기도 한대요. 그리고 그 여성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실력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유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해외로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과 소통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여행사나 유학원 쪽 일을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구인구직난을 다 뒤지며 제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는데 처음 몇 군데에서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합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꼭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었기에 한국어 관련 책도 사서 공부하면서 이력서를 계속 넣었어요. 그중 2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곳은 여행사였어요. 인터넷으로 화상 면접을 보고 저는 최종 합격까지 하였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다니고 있던 직장을 정리하고 저는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제가 다닐 회사는 인천 청라였어요. 그래서 청라에 작은 원룸을 구했는데 월세 비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청라 원룸의 월세는 놀랄 정도로 싼 편이었습니다. 물론 중심가일수록 월세가 비싼 곳도 있었지만 필리핀에 비하면 훨씬 좋은 상황이었어요. 수도권에서 월세 30만 원대로 집을 구해 살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관리비까지 합해 40만 원을 내고 살았죠. 물론 필리핀에서도 저 정도 월세를 감당하면서 살았지만 그때는 룸메이트와 나눠서 내고 있었던 것이었고 한국에서는 저 혼자서 사는데도 월세가 40만 원 정도이니 한국 원룸 월세는 필리핀 월세의 반값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한국에서 지낸 지 2년이 지났을 이때쯤에는 외국인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였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아시는 분을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세 계약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를 줄이고 저축하다 보니 어느새 제 통장에는 1억에 가까운 돈이 있어요.
그동안 한국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렇다고 제가 많이 받는 건 아니었어요. 최저임금보다는 많았는데 그 돈도 필리핀에서는 꿈도 못 꾸는 큰 돈이었고, 그리고 주말에는 닥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추가로 버는 돈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검소하게 생활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월급이 많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세 자릿수 금액을 저축할 수 있어. 한 번은 저축하고 남는 여윳돈을 엄마에게 계좌로 입금해 드렸는데 그 돈이 1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바로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필리핀에 있는 엄마가 제가 보낸 돈을 보시고 놀래서 전화하신 거였어요. 2달치 월급을 보내면 너는 무엇을 먹고 사냐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선 한 달치 월급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했더니 엄마가 충격받으셨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부자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엄마에게 그동안 모은 통장 내역서를 보여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모았냐고요. 필리핀에서는 대기업에 다녀도 이렇게는 많이 못 모을 거다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칭찬해 주시려고 한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예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은 월급이 너무 낮아서 돈 모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 뒤로도 제가 번 돈으로 가족에게 종종 선물을 보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냉장고를 보낸 적도 있어요. 부모님은 이렇게까지 안 보내줘도 된다고 집에 있는 걸로도 충분하니 그만 보내라고 했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딸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 부모님들은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꼭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우리 집의 든든한 대들 보라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한편으로는 못난 부모 때문에 제가 먼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다며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렸어요. 그리고 제 소망대로 동생은 아르바이트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보니 동생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필리핀에 있었더라면 1억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준 한국이란 나라에 너무 고맙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가족들이 저를 보러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한국 자랑을 하고 싶어서 신이 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여기 볼링 대회에 참가 때문에 한국 고등학교로 단기 전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 정문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외국인 학생은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 붙들고 있던 볼링 장비까지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속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학교 정문으로 한 한국인 학생이 걸어 나오더니 화를 내고 있던 외국인 학생에게 볼링공을 건네고는 한마디를 하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외국인 학생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모든 것이 진짜냐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과연 한국으로 전학을 온 스페인 청소년 볼링팀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청소년 볼링 대표팀으로 소속되어 있는 라우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가 심각한 예산 부족 문제로 매각되어 버리는 사태 때문에 저희 청소년 볼링팀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볼링팀에 소속되어 있던 친구 게스퍼의 부모님께서는 꽤 규모가 큰 여행사의 CEO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학교에 파산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일단은 한국으로의 단기 이민을 가는 것은 어떻겠냐며 선수팀 전원의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설득을 하셨습니다. 게스퍼의 아버님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오직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저희의 안전과 교육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선수팀 전원의 부모님들을 설득하셨고 약 6개월 뒤 저는 볼링 대표팀 소속 친구들 몇몇과 함께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로 전학을 가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만 알고 있었을 뿐 제대로 알고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제일 처음 놀란 건 어째서인지 한국이 제가 태어난 나라인 스페인보다 훨씬 잘 사는 부유한 선진국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신기했던 것은 공항 천장 전체에 설치되어 있던 고급 에어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에서는 매번 여름이 되면 엄청난 폭염 더위로 꼴머리를 앓고는 하지만 나라 전체가 그렇게 부유하지는 못해서 정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나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었던 저는 교실에서마저 에어컨이 없어서 더운 여름날이 되면 그저 차가운 물수건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기온이 올라가도 학생들은 열사병을 앓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처음 겪은 해외의 나라 한국은 인천공항 천장 전체에 에어컨이 셀 수 없을 만큼 설치되어 있었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스페인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천장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긴 에어컨을 뭐라고 부르는지 전혀 몰랐던 저는 공항에 있던 한 한국인 학생에게 손가락으로 천장에 에어컨을 가리키며 영어로 질문을 건넸고 한국인 학생은 적은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부른다면서 마치 저를 신기한 사람 보는 듯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나라 자체가 돈이 없어서 에어컨이 너무나 귀한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공항에는 이러한 에어컨이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었지만 인천공항 내부는 너무나 시원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인천공항의 에어컨을 보더니 한국이 이렇게나 부자의 나라였냐면서 놀라워했고 몇몇 친구들은 한국이 스페인보다 가난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사는 줄은 몰랐다면서 연신 천장의 에어컨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조차도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고 낙후되어 있어서 미관상 너무나 좋지 않은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대충 비교를 해봐도 스페인의 공항보다 무려 3배 이상의 규모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공항 내부가 너무나 쾌적하기까지 해서 냄새조차 나지 않았는데요. 스페인에서는 아직도 쓰레기를 버스 내부나 길거리, 심지어는 공항 통로에 그냥 지나가면서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고 심지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들고 있던 쓰레기를 화장실 앞 쓰레기통에 스스로 버리는 놀라운 모습마저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왜 게스퍼의 아버님께서 무조건 한국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셨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국은 공항뿐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 시설에서도 스페인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어서 그런지 저와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던 한국의 또 다른 인프라 시스템은 바로 공항과 연결되어 있던 버스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스페인에서는 중심 도시를 제외하고는 버스를 타는 정거장이나 터미널이라는 시설이 명확하지 않아서 길거리에 있는 신호등을 이정표 삼거나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버스가 알아서 정차를 하는 시스템인데 한국에서는 길거리 구간마다 버스 정류장이라는 마치 집처럼 생긴 시설물이 있었고 그러한 시설물 내부에서는 공항과 마찬가지로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면서 심지어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자판기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저보고 그곳에서 평생 동안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 정도로 아늑한 공간이었고 스페인과는 다르게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정확한 디지털 전광판으로 알려주고 있던 것은 스페인에서 넘어온 저와 친구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서도 모든 정류장이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를 더 걸어봤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더욱 크고 깨끗한 버스 정류장이 나올 뿐 스페인에서처럼 길거리 쓰레기통을 정차역으로 삼는 버스 시스템은 한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몇 분 뒤에 버스가 오는지 알고 있으니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나 효율적으로 느껴졌고, 심지어 저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많이 오는 이유 때문인지 버스 정류장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영어로 버스의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더군요. 스페인에서는 자국민들조차 이러한 교통지표 안내 방송을 들어보기가 매우 힘든데, 한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을 위한 도시 인프라 개선 작업까지 이미 끝난 것 같았고, 저는 이때부터 한국이 이미 외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진국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버스가 정확히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어서 무려 1시간이 넘게 버스를 기다렸던 적도 많은데, 한국은 아무리 늦게 와도 버스가 10분 이내면 거의 도착했고, 휴대폰 교통 어플을 통해 확인해 보니 한 대의 버스가 아닌 꽤 많은 버스들이 교차하는 정류장이 상당히 많아서 더욱 이동하기에 편리하더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와 친구들은 한국의 볼링장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있던 돈을 모아 서울의 도심에 있던 볼링장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한국행을 도우셨던 게스퍼의 아버님께서는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최대한 한국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오라고 하셨고,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저희 청소년 볼링팀 전체 인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여행 경비를 주셨기 때문에 볼링장을 이용할 돈은 충분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연습할 수 있는 볼링장 시설이 최고. 번화가 도심 지역으로 가야만 있을 정도로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서울의 길거리를 약 10분 동안 걸어 다니자 무려 3개가 넘는 볼링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볼링장의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이용비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비싸서 평소 훈련을 하기에도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스페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더욱 규모가 크고 깨끗한 볼링장을 이용할 수 있더군요. 심지어 한국의 볼링장 내부에는 볼링을 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당구장까지 같이 있었고, 이에 더해 볼링장 내부에 편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 청소년 볼링팀 선수들에게 엄청난 신세계였는데요. 다소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는 스페인의 도심. 볼링장에서는 화장실이 다른 건물로 걸어가야 했을 정도로 불편한 시설 그 자체였는데, 한국의 볼링장은 이와 반대로 마치 하나의 복합시설처럼 느껴질 정도로 규모가 크고 쾌적했습니다. 심지어 볼링장 내부에 있는 고가의 볼링공들도 전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평소 볼링공마저 제대로 제공되지 않던 스페인의 볼링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스페인의 볼링장에서 대회 참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에어컨과 화장실이 없는 불편한 볼링장 환경에 몇몇 선수들은 대회 중 기권을 했을 정도로 스페인은 아직도 오락시설에서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는데, 한국은 볼링장은 물론 길거리에 있는 그 어떤 오락시설들도 스페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청결함과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연습을 마치고 볼링장을 나와 서울의 길거리를 살펴보니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었던 편의점이 정말 한 블록 건너 하나가 있을 정도로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대단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도심 한복판에 흐르고 있던 청계천이라는 자연 휴식 시설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마다의 여유를 즐기며 청계천이라는 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이는 제대로 된 공원조차 없는 스페인의 현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인데요. 물론 스페인에도 몇몇 도심 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원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기는커녕 노숙자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공원에서 대규모 진드기 소동까지 발생해서 한동안 잔디를 걷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소 도시 방역에도 꽤 신경을 쓰는 듯 길거리에서 지나 벌레를 거의 볼 수가 없었고, 말 그대로 편하게 거리를 걷기만 하면 돼서 너무나 쾌적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쥐가 나오는 스페인에서 평생을 살아오던 저와 친구들에게는 한국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만 느껴졌고, 특히나 자유롭게 볼링 연습을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작은 비명 소리와 함께 게스퍼가 손가락을 부여잡고는 청계천 한복판에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에 있을 때부터 과도한 볼링 훈련으로 손가락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었던 게스퍼는 평소에도 종종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는 했지만 어째서인지 이번만큼은 증상의 통증이 오래가는 듯 보였고, 게스퍼 또한 너무 아프다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이 아닌 타국에서의 긴급 상황에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소속팀 중 한 명이었던 빌라가 청계천의 벽에 응급이라고 적힌 비상 버튼이 있다는 말과 함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버튼을 누르고는 주위에 있던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소란스러운 상황을 눈치챈 한국인 분들은 놀랍게도 10초 만에 저와 게스퍼의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 중에서도 영어 실력이 우수했던 한 한국인 분께서는 자신이 의사라며 게스퍼의 손가락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청계천에 있던 긴급 버튼 때문인지 약 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수많은 한국인 분의 도움을 받아 게스퍼와 함께 빠른 시간에 구급차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만 스페인에서 수술을 받은 지지대 철심 수술이 제대로 아물지 않아 빠른 2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곧바로 병원에 도착하면 자신이 직접 병원 절차 안내를 진행해 줄 테니 바로 수술을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항상 병원비를 아껴야 된다는 스페인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기에 한국의 병원비는 얼마나 비쌀까 상상이 되지 않았고, 정말 병원을 가도 괜찮은 것인지 병원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불안함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인프라가 좋고 부자의 나라인 한국이라면 스페인보다 병원비는 10배 이상 비쌀 것 같아 심지어 구급차까지 이용했었던 저는 아마 2차 수술을 진행하면 게스퍼의 아버님께서 주신 돈을 전부 사용해야 될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약 10분 뒤 청계천 인근 병원에 도착한 게스퍼는 곧바로 긴급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생각보다 간단한 수술이라 게스퍼도 더 이상의 손가락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한결 편안해진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병원비는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금액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스페인보다 무려 10배 이상 저렴했던 한국의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렴했고, 저는 너무 놀라서 안내데스크에 있던 직원분에게 이렇게 비용이 저렴해도 괜찮은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질문을 건넸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관광객들은 스페인의 병원비가 굉장히 저렴하거나 다양한 복지제도로 병원비의 지급이 거의 없다는 오해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실제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비싼 병원 보험을 들어야만 그러한 제도들이 적용되기에 사실상 보험비로 병원비의 3배 이상 지출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또한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병원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도시 인프라 때문에 꼭 진료를 받기 전에 전화로 진료 예약을 잡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것은 굉장한 불편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이지만 지금까지 스페인에서 병원을 이용해 본 기억은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아팠던 경우에는 집에서 그저 참으며 잠을 잤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아픈 것이 아니면 병원 보험비가 너무 비싸니 일단 참으라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저렴한 병원비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완전한 복지제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병원에는 다양한 나이대의 환자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병원비는 비슷한 듯 보였고, 심지어 저는 처방되는 약까지 보험 처리가 된다는 사실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소 볼링의 훈련 때문에 손가락에 파스를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스페인에서는 이마저도 보험은커녕 약국에 뿌리는 파스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제대로 된 긴급 처치가 어려운데 한국은 이러한 열악한 스페인의 의료 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몰랐을 때에는 그저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본 한국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저조차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스페인과 한국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 실제 수술 진료와 치료를 받은 게스퍼조차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꽤 놀란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 후 한국에서의 놀라운 신문물을 경험한 저와 친구들은 하루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진 뒤 미리 상담했었던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첫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스페인과는 다르게 학교 내부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쾌적한 교실은 물론 헬스장과 샤워 시설까지 갖춘 맛이 호텔과 다름없는 호화로움 그 자체였고 저는 그제서야 왜 게스퍼의 아버지께서 저희 청소년 선수팀 전원을 한국으로 전학을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실제로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과 한국의 길거리는 겪으면 겪을수록 이렇게나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에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주었고 길거리에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볼링 시설 때문인지 저희 청소년 팀의 볼링 실력도 나날이 상승하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전학을 온 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매일매일 놀라는 포인트들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한국에서 지내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회만 된다면 저는 한국에서 학교 졸업을 마치고 취직조차 이곳에서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